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경제사 세 번째 부문의 두 번째, 푸틴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요, 1952년생인데요. 2000년도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총리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여전히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자로 또 개헌을 해서 이제 2036년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먼저 푸틴의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푸틴은 생페테르부르크 대학을 나왔고요. 또 그곳에서 출생했고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국가보안위원회 KGB에서 1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1975년부터 90년도까지 그는 KGB에서 학교까지 나왔고 지금도 푸틴은 걸어갈 때 오른손은 붙이고 걷습니다. 왼손만 흔들며 걷는데 그때부터 이제 습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KGB는 스파이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생페테르부르크 첫 민선시장 보좌관으로 1996년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1997년도에는 대통령 총무실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옐친에게 발탁이 되어서 1998년 7월 달에는요, 연방보안국 책임자가 되는데, 연방보안국은 KGB의 후신입니다. KGB는 소련 관련된 정보국이었는데 소련이 1991년도에 해체되면서 KGB도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곳이 연방보안국 FS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KGB에서 있었던 그 멤버들이 이제는 푸틴이 정권을 잡자 푸틴이 다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다시금 이 국가 자본주의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그룹을 실로비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GB는 실로비키로 이렇게 부활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 푸틴과 실로비키가 러시아를 스파이 국가로 만들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옐친에게 발탁되어서 총리가 되었고, 또 그리고 그해 말에는 옐친이 퇴임을 해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몇 개월 있다가 2000년 3월에 아마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체성을 우리 먼저 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1993년도 12월 달에 옐친이 개헌을 했습니다. 옐친이 1993년 4월 달에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고요. 4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입니다.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유형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푸틴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자본주의란 푸틴이 민주주의란 법의 독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가 자본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국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국가란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국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하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를 의미하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의미합니다. 시장경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윤을 용인하는 것이고 자본의 축적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주의는 또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형태는 시장경제이지만 그 본질은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푸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저 행위는 스파이적 행위라고 봅니다. 저 행위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고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요. 그리고 다당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통합당이 현재 343석, 그리고 공산당이 42석,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39석, 총 450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그 본질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이 취임할 때 국정 목표가 있었는데요. 강력한 국가 권력 확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건. 여기에서 강력한 국가 권력의 확립이란 것은 나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모든 대기업들을 국가 기업으로 흡수하는, 국영화시키는, 중요한 대기업들을 국가 기업으로 흡수하는, 국영화하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건은 시장 경제를 완전하게 러시아에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의 중앙 집권적 수직화, 이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푸틴은 그의 일기 때 러시아 전체에 많은 주지사들이 각 주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7개의 관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관구를 통해서 이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관구에 푸틴이 직접 사람을 임명해서 이제는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연방제가 아니고요, 중앙 집권적 수직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정 목표는 강대국 지위 회복이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CIS, 독립국가연합이죠.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독립국가연합입니다. 과거 소련과 좀 비슷한 그러한 형태인데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우선적인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외교적인 목표는 과거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에 대한 그 개략적인 그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푸틴의 임기 1기를 좀 봤으면 하는데,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기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옐친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옐친은 1992년부터 99년까지 2기를 대통령을 했습니다. 1기는 이제 92년부터 95년까지가 되겠네요. 이때 93년 4월 달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의 개혁이죠. 그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9월 달에는 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중에는 정치적인 여러한 혼란을 정돈하는 데 몰두한 그러한 기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는 계속 악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석유값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또 시장경제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배급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유통라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통라인이 존재하니까 도매업이 있고 소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가운데에서 자유시장 경제이니까 마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플레가 장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기는 이 인플레로 인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그리고 석유값이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또 옐친의 그 2기가 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도 경제가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선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신스키하고 베르조프스키 올리가르들인데요. 신흥 재벌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언론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하나의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총 해서 13인의 올리가르들이 이제 열심히 이 옐친을 돕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옐친에 대한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옐친이 두 번째 재선에 성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옐친에게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바로 심장 관련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그래서 옐친의 그 2기는 온통 병과의 싸움하는, 그래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폐렴 수술도 했고요, 또 신경질환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옐친은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옐친의 그 재선 이후에 이 국정은 제대로 국정을 돌볼 수도 없었고, 또 최고회의와의 마찰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뇌물수수 사건까지 발생을 해서 아주 그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었어요. 시장 경제로 진입했을 때 어설프게 그 부분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인플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또 유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8년 8월 17일에 모라토리엄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12월에 사임을 하면서 당시의 총리였던 푸틴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1기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푸틴의 1기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였는데요. 그때 이슈로 들고 나온 것은 강대국 건설을 그의 이슈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그래프가 전략수립센터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전략수립센터에서 2010년까지 러시아 발전 전략이라는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 경제화 추진, 시장 경제로 완전히 나라의 체제를 바꾸겠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 의한 경제 질서 확립을 얘기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경제 질서 확립,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요 대기업들을 다 국영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2010년까지 러시아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연방 조직을 해체하고요. 연방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7개 관구로 나누어서 여기에 대표를 임명해서 나라 전체를 중앙 집중화했습니다. 2000년 5월 13일에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활동 장려를 통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사회보장제도나 그리고 모든 일자리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국민들에 대한 일자리는 기업이 담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험도
이제는 기업들이 담당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회주의죠. 이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한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래세를 폐지하고요. 13%의 단일 세율로 했습니다.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율은 35%에서 25%로 낮추는 이러한 정도의 세율이라면 완전히 그 기업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세율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있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집권 1기 동안 500개 이상의 경제개혁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를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요. 1기 동안의 경제지표는 이게 1000억입니다. 2100억 달러 정도. GDP가 1999년도 이때는 옐친 때죠. 그리고 푸틴이 첫 번째 집권했을 때는 2000년도 2790억 달러 그리고 2003년도에는 4620억 달러 이렇게 이제 GDP가 이런 형태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푸틴에게 행운이 좀 따라왔었는데요. 석유, 가스, 원자재 값이 옐친 때보다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죠. 자본 의존 국가에서 60% 이상이 그 수출과 관련해서 자원인데 여기에서 가격이 4배가 올랐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큰 행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푸틴의 1기의 국정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2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푸틴의 집권 2기를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실현하는 그러한 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것은 체제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혁명을 말하는 그런 용어로 보아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2004년도에 기간 산업을 재국영화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올리가르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을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을 올리가르들이 다 이제 운영하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국영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 구신스키하고 베레조프스키가 옐친의 재선 때 그들을 포함해서 한 13인의 올리가르들이 옐친의 재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도자격인 구신스키가 언론 재벌이었는데요. 구신스키를 조세 탈세 혐의로 해서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언론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TV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레조프스키도 미디어 재벌입니다. 그러면서 야당, 제1당 야당의 지도자격이었습니다. 이 베레조프스키도 비리를 조사하고 압력을 가해서 이 베레조프스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회에 대거 또 헌납을 하고 해외로 망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을 굴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굴복시키고 제1야당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반부패법과 또 뇌물수수 금지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야당이 굴복이 됐으니까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사법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법관들이 너무 타락해 있었대요. 그래서 뇌물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달라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론, 제1야당, 그리고 사법부 이 전체를 장악하고 이제 국가 자본주의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혁명주의도 몰랐고 그냥 민주주의의 법태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국가에 의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푸틴은 과거에 KGB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실로비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이러한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러시아에는 국부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존재했던 그 펀드인데요. 보통 석유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국영화된 기업들에서 나오는 이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펀드가 있었습니다. 푸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석유값이 4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부 펀드도 이제 크게 축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현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현재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조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재가 이때인지 언제인지는 이 논문에 있는 각주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확인이 좀 어렵고요. 그러면서 그 각주 내용에 보면은 2012년도에 국부 펀드는 약 12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조 달러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국부 펀드를 통해서 먼저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인수를 합니다. 이 가즈프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87.8%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50%를 확보합니다. 플러스 한 주죠. 확보하고요. 그리고 로스네프트 지분을 69.5%를 확보합니다. 이 두 회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국의 삼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장악을 해버리면 러시아의 아주 태반을 장악한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즈프롬을 통해서 시브네프트를 인수합니다. 여기는 석유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데를 인수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1단계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것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로스네프트는 석유 관련된 회사입니다. 25.5%를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유간스크 네프테 가스 회사입니다. 여기를 또 인수합니다. 그리고 로소보론 엑스포르트, 이건 군수 관련된 국영 회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아부토바즈 그리고 카마즈를 인수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실로비에 마슈니, 이것은 발전기 회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인수합니다. 그리고 국영 항공기 제작 통합지주 회사를 설립해서 항공기 분야를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알로사를 통해서는 여기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인 최고라는 회사인데요. 노릴스크 니켈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트란스네프트, 이것은 송유관 관련된 국영 회사인데요. 이걸 통해서는 보슴포 아비스마를 이제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보슴포 아비스마는 티타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철강통신사,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기업들을 대표적이다 싶으면 다 기업들을 매입해서 국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즈프롬은 금융, 매스미디어, 항공까지 진출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400대 대기업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요. 그 중에 주요 회사 130개가 다 국영회사입니다. 여기서 주요 회사가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시시한 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을 다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GDP의 40% 정도가 다 이 국유화된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 총액이 있다면요, 거기에서 러시아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한 29.6%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러한 우호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국가에 있는 모든 상장된 기업들의 한 5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 관료 7명이 가즈프롬을 포함한 7개 회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9개 국영기업의 이사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을 관료 7명은 로스네프트를 포함한 7개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국영기업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모든 기업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이렇게 모든 기업을 이렇게 국유화하는 데에는 소수 거대 기업, 이게 바로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입니다. 이 둘을 먼저 인수해서 이 둘을 통해서 전체를 다 장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또 투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국부 펀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보통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한 2, 3년 사이에 이러한 주요 작업을 마쳐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 법, 푸틴이 민주주의란 법의 독자란 표현을 썼는데 민주주의란 법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의 신사회주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를 자유주의 국가로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푸틴의 그 정체 자체가 스파이적인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헌법에는 대통령은 이렇게 연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는 메드베데프가 이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때 2008년 2월 8일에 2020 푸틴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의 내용은 2020년에 러시아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1인당 GDP는 3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러시아 GDP는 11,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2008년 2월 2일에 메드베데프가 이미 당선이 확정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푸틴은 이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이러한 야욕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또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달에 푸틴이 3기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푸틴은 이제 이 이후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때도 63.6%로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보리스 nem초크가 그 전 부총리인데요, 이 부정선거 얘기를 지적하다가 괴환이 쏜 총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크림반도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3월 달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곳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3월 16일경에 이제 러시아가 주민들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속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큰 국제적인 이슈로 이것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림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아직까지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하게 됐는데요. 그 제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에서 이 크림 사건을 통한 제재가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 의존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즈프롬, 로스네프치 여기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자원이 그 석유하고 가스가 대부분을 수출액의 한 60%를 차지하고 또 GDP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자원 의존형 경제입니다. 이 석유하고 가스 외에 석유, 가스, 군수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은 러시아에 큰 특색 있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경제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기업들이 나오지 못했고 그냥 자원 관련된 이러한 종목만 그리고 군수 관련된 종목만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루블화가 2013년 대비 절반으로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외화가 절반으로 이제 그 폭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디폴트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잘 극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련은 이제 깊은 그러한 성장률이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실질임금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보통 배럴당 100달러는 가져야 소련 경제가 살아나는데 올해 연초에 50달러 정도 그리고 현재는 한 26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경제는 계속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 4기 현재의 러시아인데요. 이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달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76% 정도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검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알렉세이 나발디가 또 홍차 마시고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세계은행에서 러시아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크림반도 사건을 통한 러시아 제재가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역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세계 시장에 나와서 경쟁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 가격의 급하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적 프로젝트 실행이 부족하다. 기업만 장악할 줄 알았지 다른 국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인프라적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활동이 빈약하다. 관료주의 이 경제로 모든 기업들이 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자 활동이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푸틴의 집권 20년 동안의 이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9년도는 이제 그 2,100억 정도, 이것은 그 옐친 되겠죠. 그리고 이 1기 때는 2,790억,
그리고 1기를 마쳤을 때는 2003년도죠. 4,600억으로 이렇게 이제 껑충 뛰죠. 1기 때는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기 때가 국가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는 1조 3,900억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 재임 시절에는 오히려 2조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2조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때 이제 크림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꼬꾸라진 이유에는 크림반도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세일가스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일 혁명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큰 러시아에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가 하락입니다. 배럴당 $100 정도 하던 것이 올 초만 하더라도 한 $50. 그리고 지금 9월달 현재는 한 $26. 이 정도로까지 계속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2조 600억 달러였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아주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2017년도에도 2016년 대비 1.83% 성장이고요. 2018년도에는 2.54% 성장, 2019년도에는 1.34% 성장. 그러니까 거의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조로 러시아의 최저임금은요, 17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 곱하면 한 17만 3천 원 되겠네요. 그리고 평균 임금은 68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는 평균 임금이 한 926달러에서 1616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11,160달러 그리고 6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푸틴의 비리 몇 가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암살을 합니다. 이것은 하도 많아서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펀드 매니저가 CNN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푸틴의 이 재산을 약 한 232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푸틴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의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가 의미하는 것은 사회주의이고요.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21세기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우리는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 그리고 국부 펀드를 통해서 전체를 국영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국가 사회주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민감하게 이것은 바라봐야 되고 이것은 세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이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회주의 혁명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에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까지 관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1,600조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총액이 700조입니다. 이게 2019년 말 정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44%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 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이제 그 창업자가 이걸 지배하고 있는 지분이 2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분 비율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6월 30일에 9.9%였는데 지금 8월 17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썩 좋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하겠다는 발언을 정부에서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그 기업 활동의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히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30억 넘어가면 50%인데요. 여기에 최대 주주 지분 관련해서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상속세율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삼성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장악이 되면 삼성은 아주 다 장악이 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지분이 창업자 지분이 21.2%인데요. 여기서 이건희 씨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4.18%인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분율이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제 오너십 경영의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그것은 이제 국민연금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증대되어 가고, 또 상속세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삼성이 국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높게 봅니다. 이것은 삼성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았고, 특별한 대안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영화될 위험이 크고요. 이것은 우리 아까 보았던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과 이 러시아의 국부 펀드하고 성격이 또 다르지 않습니다. 연금이 700조가 있는데 이 700조를 예금을 하든지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영에 문제를 삼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하면 경영권은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보통 노조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허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교체한 다음에 노조에 있는 인물들을 대거 경영진에 이제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그 회사 전체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 하나의 그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푸틴이 나라 전체를 다 국영화 시켰을 때 국민들은 뭐 주인이 올리가르보다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이 뭐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창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그 관리 체제와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을 하나의 관료들이 한다는 것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끝없는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영화되어서 관료들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다. 그것은 상당히 제조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천연자원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조업은 끝없는 창의성과 경쟁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관료 정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기간산업 투자금지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들은 기간산업은 원래 국가가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산업이 그 자금을 통해서 일반 기업에게 투자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러한 것들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전부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회주의라고 우리는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이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논의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술 제조업을 국유화시킬 때 이제 그 기업이 그 나라를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웨덴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하도 이렇게 높이니까 스웨덴의 1위 기업이 아케아였습니다. 이 아케아 이 경영자가 국적을 스위스로 옮겨버렸습니다. 아케아가 해외로 이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점을 옮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부랴부랴 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상속세도 없애고 해서 다시 이것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중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의 대표적인 데가 스웨덴인데 그러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